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는 사실 누구나 이뻐합니다. 아주 실력도 있느라 겸손하고 또 외모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금상첨화인데 이 어린아이가 고려대 1학년짜리라 세계 월드컵 대회에서 1등하고 귀국했어요. 그걸 내가 카피 떴어. 제가 카피 될 사람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한 거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김연아 선수님, 김연아 선수, 다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김연아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피겨를 더 잘하고 싶어요. 그걸 민간인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는 내가 깜짝 놀랐어. 전략의 고수구나. 이미 김연아가 세계를 제패했어. 근데 다음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피겨를 더 잘하고 싶대. 야, 이게 20살짜리 여자애가 할 말이야? 그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죠? 내가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계 올림픽 사상, 뭐야, 이게. 금메달 받는 메달리스트 중에서 그 시상대에서 춤을 춘 민족이 누구예요? 남자애가 춤췄어. 다른 애들은 감동에 겨워서 울고 있는데 얘는 춤추는 애야. 우리나라가 그래. 사실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희망입니다, 사실.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래. 싸가지 있으면 애가 아니야, 그게. 너는 싸가지 있었냐? 애가 싸가지가 있으면 노인이야, 노인.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응? 늙은다는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늙은 정의 중에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자기가 술 먹고 또 밥을 먹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내용 중에 반이 지나간 얘기다. 그럼 노인네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간 거야. 그러면 요양원 갑시다 하면 되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호기심이 없어진 겁니다. 큐리오시티라고 영어로 큐리오시티. 세상 딱 얘기하면 아마 다 그런 거지 뭐 자식 이런 사람 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거의 뭐 예수 그리스도지 뭐. 그런 사람 늙은이입니다. 호기심이 없어진 자는 늙은이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청춘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뭐 돈을 안 받아도 이 몇 시간 동안 여기 찾아오고 하시는 것, 이런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뭐 군대부터 민간인까지 전국을 안 해본 데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진 데 처음이야. 이게 무슨 항구 도시,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힘들어요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재밌으시죠? 네. 재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없으면,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재미와 컨텐츠가 결합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방송이 뭐예요? 재미있는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열받는 게 먹방입니다. 테레비 20개 중에서 19개가 먹방이야. 테레비도 먹자 그래 내가. 오늘 MBC 오셨는데 어떻게 좀 해보자고. 미치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검색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대화를 하면서 이걸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애들이 카메라를 찍어 사인해달래. 매직이 있어. 이거 말하면서 이걸 치는 수가 없지. 중국은 45개를 쳐서 영어로 번역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안 보면 할 수가 없어. 한글에 위대한 걸로 아래 한글을 써서 13개를 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심플하고 정보의 최고야. 그런데 구글이 음성인식이 가능해서 한글에 위대해서 또 날아갔어. 소리는 다 끝나. 우리나라 언어가 뭘 제일 세? 욕할 때 최고지. 한국어는 모든 새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게 한글입니다. 세계 최고의 욕을 할 수 있어. 한 페이지가 다 욕이야. 그게 한글이에요. 싸울 땐 독일어. 독일어 이길 수 있어. 연애할 땐 프랑스만. 콧소리 넣어서 죽여. 오랜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막 이해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여기 강당을 떠나지 않고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정말 유명한 어느 도시에 있는 거기를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라고 부르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구글 기술들, 또 그 외의 기술들을 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구나 꼭 돈이 있거나 정말 시간이 많거나 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명화를 감상하고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가 정말 마음적인 여유를 갖고 싶다. 그래서 문화를 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생겼고요. 이걸 만든 그 창립자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분이 인도 분이세요. 인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대학까지 커오신 분이고, 이분이 구글에 입사해서 미주 지역에서도 일해보고 유럽 지역에서 일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환경과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정말 내 집문만 열고 나가면은 미술관이 있고 모나리자를 만날 수 있고 반 고흐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훌륭한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아니면 뭐 중년층, 모든 노인층, 모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2011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17개의 미술관, 박물관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60개국에 있는 1000여 개의 미술관, 박물관, 아카이브 기관들의 콘텐츠들을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면 언제든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의를 내려서 이게 뭔가 세계 문화유산을 누구나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저희는 구글에서 만드는 기술들을 문화예술기관들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정말 예쁜 전시, 재미난 전시를 만드는데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리소스가 필요한데, 저희가 만든 기술을 거기에 무료로 파트너 기반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처럼 일반인들, 문화 애호가들이 이걸 감상할 수 있도록 이 두 그룹과 저희 그룹을 위해서 저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구글 컬처 인스티튜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한 건데, 지금 현재 60개국의 100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문화유산들 600만여 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학예사, 뭐 전문가, 큐레이터들, 뭐 연구원들이 직접 만든 전시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 사이트에 한번 찾아오면 평균 8분이 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미술관에 가서 작품 앞에서 작품을 보는 시간이 채 1분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매일같이 접속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인문학적인 문화 내용이 들어있는 사이트에서 8분 이상의 시간을 유저들이 보내고 있고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뽑아봤어요. 기가픽셀이라고 이제 저희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반 고흐의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많이들 아시죠? 여기 이제 기가픽셀로 촬영을 했는데, 기가픽셀이 뭐냐면 우리가 미술관에서 육안으로 보기 힘든 부분까지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반 고흐가 거의 후반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은 이 캔버스에 붓터치를 했는데, 붓터치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통 바탕색을 칠하고 유화에 물감 하나하나를 덧붙이게 되거든요. 하얀 캔버스가 그대로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짐까지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그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이 기술이 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한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에 있는 작품만 이 구글 컬처 인스티튜트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박수근 작가의 할아버지와 손자. 이 그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네, 제가 확대를 점점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할아버지와 손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박수근 작가의 기법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더 많은 작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기가픽셀이 하나의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공연 예술도 사실 어떤 멋진 공연을 파리에 있는 오페라의 공연을 본다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가야 하고 공연도 사실 생각보다 티켓 값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그들이 공연을 엿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일날 작년 12월 1일에 오픈한 프로젝트고요. 전 세계 유수 공연예술 기관들과 협력한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파리 오페라, 국립 오페라의 리허설 장면을 저희가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한번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허설 장면인데요.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앉아있는 무용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즉석도 볼 수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요. 저 위에 보면 오페라 극장에 사활의 천장 벽화도 여기까지가 우버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으신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다 이제는 하도 유명해져서 알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창업한 지 한 5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창업하고 4년 만에 중국 1위 스마트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어떤 작은 회사가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삼성전자를 이기고 스마트폰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국이 그만큼 새로운 이런 스타트업한테 더 기회가 많고 친화적인 그런 아직 기회가 있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는 단지 내수 시장이 커서 성장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것도 많지만 1등은 괜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중국에서는 보면 삼성, 애플 뭐 다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대기업들 뭐 화웨이라든지 레노버라든지 뭐 하이어리라든지 다 있는데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나름대로 남다른 데가 있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고 제가 이 회사에 그 1년 반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그 CEO를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어요. 가득 찬 이렇게 그 직원들이 가득 찬 그 엘리베이터에 이 레이준 CEO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제 눈앞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한 10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샤오미의 기업 가치를 한 50조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는 그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기회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세상에 뭔가 만들어내면은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스타트업이니까 여기서는 TV라든지 이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SNS에서 우리는 입소문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팔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싸게 팔고 고객들하고 SNS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서 고객과 친구가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스타트업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자기들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게 경영진인데 여기서 한 명만 빼놓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회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는 회사고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들을 다 이렇게 팔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먼저 개발한 게 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1년 뒤에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거고요. 회사의 분위기도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구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SBS에서 방영됐던 내용인데 국내 스마트폰 잠깐 비교를 판매량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샤오미. 그 출발은 애플과의 짝퉁 논란이었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샤오미의 대표 레이쥐는 애플의 대표 스티브 잡스를 흉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바지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제품 소개 영상까지 모방했습니다. 한동안 레이준에게는 레이 잡스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4年前的时候，我们10来个人，7、8条枪，在中关村的一个小屋子里创业。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샤오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본사. 로비에 들어서면 계단 옆에 있는 미끄럼틀이 눈에 띕니다. 구글의 회사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무 시간에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샤오미는 성과나 업적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流速是不是有点低？还比较健康的。现在天天加班是吧？这个是 이 회사에 가봤는데 복장 규정도 얘기가 없고 직원들에게 정해진 월요일부터 직급도 금요일까지 매일 10시 출근에 10시 퇴근. 가족. 그래서 저는 가보고 중국 회사도 저렇게 실리콘밸리처럼 수평하게 이런 스타트업처럼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14년에 매출 한 거의 14조를 올리면서 세계 3위의 그런 스마트폰 업체로 저렇게 갑자기 뛰어오른 거죠. 그러면서 직원 수도 엄청나게 늘어서 제가 방문을 처음 했을 때는 5,000명이었는데 작년 말에 방문을 했을 때는 직원이 한 12,000명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고 지금 보면 별별 제품을 다 만들어요. 그냥 몇몇 제품에 집중하는 애플하고 달리 만물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에 별걸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런 뭐 TV를 만든다든지 심지어 자전거도 만들고 밥솥도 만든다고 할 정도로 기사 4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산은 6일 야구에 관한 기사입니다. 6일 열린 홈 경기에서 LG를 5대4 1점 차로 간신히 꺾으며 안방에서 승리했다. 두산은 리퍼트를 선발로 등판시켰고 LG는 임종호가 나섰다. 쭉쭉쭉 나오고요. 한편 오늘 두산에게 패한 LG는 7연패를 기록하며 투령에 빠졌다.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의 초반 상승세를 이끄는 안영명이 4월 최우 투수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초반 불펜 투수 활약하다 선발 투수로 모집 변경을 한 안영명은 블라블라블라 1.6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읽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이 둘 중에서 한 기사는 로봇이 썼습니다.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로봇이 기사 4를 썼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고의 별로 안 드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 번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사 5를 로봇이 썼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예. 기사 4를 로봇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직 기자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기사 4를 로봇이 썼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적당한 문법을 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쓰라라고 알고리즘을 짜주면 그냥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로봇이 쓰는 기사는 예를 들어 속보였습니다. 그냥 지진계에서 갑자기 강한 지진파가 검출이 되면 그러면 빨리 진도 5.0의 지진이 어딘가 일어났다라고 속보로 바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거는 기계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예, 기계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해드릴 거죠. 강의는 세계 미술관 기행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계의 여러 미술관들을 돌아보면서 그 작품과 함께 담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세계로 여행을 떠나자고 하면 아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만적인 기분을 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좋은 영화를 잠깐만 좀 보고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화는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를 제가 택한 이유는 이 영화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도시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피렌체라고 하는 곳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도시 전체가 지정이 될 만큼 도시 전체가 과거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꽉 차 있죠. 이 영화의 남녀 주인공은 서로에게 보내는 어떤 연서 같은 것을 소설로 써서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쓰여진 것으로 이제 소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불을 약간 더 꺼주시면은 영상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피렌체에는 골목골목 과거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요, 미술 작품 복원사가 자신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문화재 복원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교에 가면 문화재 복원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에는 미술 작품만 전문적으로 주기적으로 복원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것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죠. 여기 등장하는 이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바로 미술 작품 복원사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영화의 한 중반 정도인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이 20살 때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10년 후에 여자친구의 생일날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자라는 부질없는 약속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약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우리가 10년 후에 나중에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더라도 뭐 남대문에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들도 바로 지금 나오는 피렌체 두오모라고 하는 성당의 그 가장 윗부분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이 두오모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어이고요. 영어의 돔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각 도시마다 커다란 돔을 가진 성당을 줄여서 밀라노에 가면 큰 돔을 가진 성당을 밀라노 두오모, 그리고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을요 피렌체 두오모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피렌체 여행을 가시면 아마 이 피렌체 두오모라고 하는 성당에는 꼭 가보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요. 피렌체에서 언덕배기에 상당히 높은 곳에, 그리고 굉장히 건물도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잘 보이는 그런 건물이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 계시네요. 예, 거기 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두오모 쿠폴라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관광 코스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가서 지금 이 남자친구가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앞사람 엉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를 왜 꼭 올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와, 정말 올라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렌체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자, 이게 돔 부분이고요. 쿠폴라 부분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돔은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크기도 무척 크지만 그 아름다움이 아주 뛰어나서 미켈란젤로조차 이 돔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주십시오. 과거에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이 건물은 14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고요. 높이만 해도 100m에 가까운 아주 높은 높이였기 때문에 건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벽체를 완성시키고 나서도 윗부분인 뚜껑 부분인 돔 부분을 덮을 공법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것을 덮어줄 건축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덮은 사람이 바로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이죠. 이게 이제 쿠폴라 부분이고요. 남자친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올까요? 오겠죠. 네. 네, 지금 간간히 아름다운 종소리도 들리는데요. 이 종소리는 오른편에 있는 지오토가 설계한 종탑에서 나는 종소리입니다. 저 뒤편에 여자친구가 왔네요. 10년 만에 이 두 사람이 피렌체 두오모 위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네, 아주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쿠폴라 부분이고요. 종소리도 정말 아름답죠. 이곳은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이탈리아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기껏 높아봤자 거의 한 6층 정도에 달하는 높이의 건물들이고요. 그 가운데 피렌체 두오모의 모습이 저렇게 우뚝 솟아있죠. 그 앞에는 산지오반니 세례당이 있고요. 근방에 가죽 제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런 작은 성공이 꼽혀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란 말은 이렇게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커다란 대기업이 나오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분수처럼 뿜어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늘고 하는 그런 걸 하겠다. 그래서 분수 효과를 만들겠다. 이런 거로 했고 수많은 작은 성공이 꼽혔으면 한다는 의미에서요. 이렇게 이름을 꽃이라고 지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진 게 아니라 꽃이고요. 또 김춘수 시인의 그 시 중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되었다. 뭐 다 아시는 그런 시도 있는데 우리 국민에게 살아있는 이렇게 숨어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같은 건데 저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꽃처럼 피어나기를 우리 네이버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마음을 담았고요. 이게 꽃은 파란 장미인데요. 파란 장미란 게 옛날에는 꽃말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렇게 없는 이렇게 왜냐하면 파란 장미란 게 없었기 때문인데 근데 왜 난데없이 불가능을 올려놨지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게 기술이 들어가지고 기술의 발달로 파란 장미가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꽃말이 희망 또는 기적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점점 여겨졌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 기적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라 하면 정말 우리 온 나라와 국민과 이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혁신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요.
혁신이란 게 우선 뭐냐 이 말씀부터 드리면 혁신이란 게 결국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없애는 게 혁신 같습니다. 그냥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또 혁신한다는 거는 혁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편안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인간인 이상 욕심이 있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인류를 지탱해온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문제는 다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좋은 혁신 사례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넷 업계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 출신이니까 먼저 카카오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와, 여기서 정말 안 쓰는 분이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근데 왜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카카오톡이 꼭 한국에서 안 나오고 뭐 영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프랑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히트를 먼저 잘 친 거는 이제 한국인데 이게 한국을 보면요.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문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지금 계시면서 문자 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다가 뭐 또 애들한테도 하시고 이렇게. 근데 옛날에 문자값이 되게 비쌌던 걸 아십니까? 예, 그 문자 하려면은 막 그 잘 요금제를 가입 안 해두시면요 한 개에 막 30원씩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저 초중고생 있는 자녀분들 있던 분들 한 10년 전에 문자 때문에 한 돈 10만 원씩 나가서 깜짝 놀란 적 있고 그러실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인터넷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란 게 제일 다른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짜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문자를 보낼 때는 문자가 내가 문자 보냈는데 이 저 통신사 이 KT나 SKT나 LG 플러스가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문자가 안 가더라. 그런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네. 정말 가물에 정말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문자가 안 간다고 하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화를 걸어야죠. 목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놓고 뭐 젊은 애들 말로는 문자 보내는데 답 안 오면은 이건 찍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무슨 속된 말이 있죠. 뭐 문자를 뭐뭐 했다. 근데 얘가 변명을 제가 문자가 안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통하지. 우리도 옛날에 지하철 펑크 났다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 펑크 날 일 없으니까. 근데 이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 한국에서 왜 잘 됐냐면은 카카오톡 문자도 보내면은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딱 이렇게 뭐 숫자가 1, 2, 3 뜨면서 이렇게 보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이게 보내는데 이게 간 건지 안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영국에 출장을 갔는데 영국에서는 인터넷이 막 느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내도 이게 간 건지 안 간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화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비싼 국제 전화 요금을 물더라도. 왜냐하면 인터넷이 지하만 들어가도 안 터지거든요. 전화는 터져도. 전화하고 인터넷은 선이 좀 다릅니다. 무선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젊은 스타트업 그 소위 뭘 만들까 하는 친구들은 만들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 만들면 뭐해? 뭐 이런 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기가 되게 맑은 데서는 공기청정기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공기가 깨끗하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공기가 되게 탁한데 이거 여기다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싶다 했는데 거기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입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죠. 기술이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는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필요성도 있고 뭔가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기술도 뒷받침되는 이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 혁신이 나오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혁신이 다행스럽게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나오고 딴 나라가 미쳐 오기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저희보다 선진국이죠. 훨씬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느려요. 이를테면. 그럼 저희가 거기 있는 선진국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걸 만들기가 좋았던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직원들.
부처같이 그냥 다 죽자, 이 다 멸종하고 말자, 그거를 별거 아니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현이니까 뭐 나보다 100만 배는 위대하겠지, 이런 시각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얘는 무조건 경기하고 나온 애예요. 얼굴이 딱 보니까 얘가 경기하고 안 나왔을 확률은 0.1%도 없어요. 물론 거기 이제 이화여고 출신의 아주 예쁜 애 그도 있었습니다만은 둘을 이렇게 견주어보고는 그래도 얘기 좀 되는 애하고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는데 그게 저의 결정적인 미스였어요. 공부를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신혼살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으아, 이 장관이나 쓸만한 엄청난 책상을 세 대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방에 그 책상 하나 놓으니까 어디 잘 데가 없어요. 그 20몇 살짜리가 왜 그런 큰 책상을 갖고 시집을 오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이 여자가 그 꽉꽉 잠궈 놓는 서랍이 있습니다. 항상 잠궈놔요. 그때 그 연세대학교 강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또 젊었을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냥 룸펜으로 지냈죠. 그게 뭐 예수석가 뭐를 논하고 소크라테스 논하고 공자하고 친구하는 내가 가서 뭐 수금을 해온다든지 무슨 뭐 물건을 판다든지 그게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항상 할 일 없이 그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그 팔이나 돋보기로 태워주기는 이제 그런 신세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항상 그 잠궈 놓는 서랍이 있어서 제가 저걸 언젠가는 열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열심히 잠궈 놓는데 여성이 또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존재라 그렇게 열심히 잠그고는 그 열쇠를 경대 서랍에 넣어놓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경대를 열고 그걸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 예상대로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주고받았던 편지, 일기, 뭐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여성의 everything, every private things가 전부 thing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착한 여자도 남자하고의 그거는 다 없애고 왔더군요. 그런데 하나 보니까 이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가 이게 보니까 전부 출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출석 일수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1년에 출석 일수가 한 200~300일 돼야 되는데 1000일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대체 분명히 낙제를 한 여자는 아닌데 왜 이렇게 출석 일수가 많나 하고 보니까 한참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출석부가 아니라 성적표. 전교 2등을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예요. 그때 이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내가 어째 이런 괴물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냐.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여자하고. 근데 과연 이제 이 큰 놈이 태어나는데 이놈은 공부의 신이에요. 뭐 국민학교 1학년 때 무슨 메르센 조약이 어떻고 베르등 조약이 어떻고 뭐 카누사의 굴욕이 어떻고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수학은 뭐 무슨 그 고등수학을 풀어 이놈이. 이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고 둘째 놈이 태어났을 때는 내가 얘만은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놈도 보니까 뭐 자기 엄마 자기 형을 그대로 닮았어요.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이놈 2학년이 되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야 삐삐야 아빠하고 피자 먹으러 갈까?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야 삐삐야 저기 중국집 새로 생겼는데 우리 가자.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삐삐야 우리 자연농원 놀러 가자. 집요하게 공부를 방해해가지고 5학년이 되니까 이놈이 드디어 공부를 싫어하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웃지 마셔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밖에 모르는 놈 한 놈, 이미 실패한 놈, 이거는 막 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제대로 잡은 거예요. 커렉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5학년 때 내가 걔한테 이제, 야 삐삐야, 너 내일부터는 집 밖에 나가서 네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해라. 그러면 싫어요 아빠, 내가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왜 절을 해요? 그래? 너 임마 그러면 공부할래? 그러니까 아니요, 공부는 안 할래요. 내가 제대로 잡은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이놈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90도로 숙여서 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때밀이한테도 구두 닦기한테, 아저씨 구두 닦으면 재밌어요. 재밌다. 제가 한번 닦아봐도 돼요? 얘가 하도 90도로 절을 하고 모든 사람이 얘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때밀이, 구두 닦기 말할 것도 없고, 가게 사람,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도 하여튼 얘만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애가 관상도 자꾸 그렇게 좋게 변해가요. 큰 놈은 자꾸 애가 이상하게 변해가요. 지금은 어떠냐? 저는 작은 놈은 전 세계 어디 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친구도 뭐 미국 친구, 프랑스 친구, 일본 친구, 친구가 너무 많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는데 내가 한번 가봤더니 얘하고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있어서 이제 모든 학생하고 거꾸로 이렇게 오는데, 보통 애들이 자기 반 애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전교생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얘가 전교생 이름 모르는 게 없고 전교생도 얘 모르는 애가 없고, 이놈은 이 맨파워, 휴먼 네트워크가 최고예요. 어디 내놔도 마약쟁이하고도 어울리고 강도하고도 어울리고 형무소 놓으면 살인범하고도 엄청 친한 친구가 될 놈이에요. 이미 인간의 그걸 다 통달을 했어요.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 놈이에요. 큰 놈은 어떠냐? 큰 놈은 얼마 전에 어디 나갔다 왔는데 얘가 막 퉁퉁 부어서 난리예요. 문장구가 안 나오는 걸 자기 엄마가 막 두들겨 가지고 이제 겨우 꺼내서 보니까 타이레놀 찾고 난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클럽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놈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놈은 언젠가 내가 같이 산책을 하면서 큰 놈은 이제 쯔쯔인데, 야 쯔쯔야. 작은 놈은 삐삐예요. 큰 놈은 쯔쯔고. 언제 내가 이 여담인데 어디 들로 놀러 나간다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와 가지고, 요즘 철이 그러니 쯔쯔 가무시병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내 아들 쯔쯔가 날 무시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하고 보내세요. 근데 이 쯔쯔 이놈한테 내가, 야 삐삐 그놈 대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놈이 아무리 큰 놈도 얘하고만 어울리면 한 보름 동안은 얘가 똘마니 노릇하는 것 같은데, 보름만 지나면 어떤 도 얘 밑에 그냥 다 하인처럼 지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 삐삐가 기분 좋다기보다는 이 쯔쯔란 놈이 그 이기심에서 탈출해서 자기 동생을 칭찬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한마디 하는, 뭘 사먹이는지는 몰라도요. 얘는 누구를 하나 제대로 칭찬도 못하는 쫄짱보고 돼 있는 거예요. 그 공부왕이. 여러분, 인생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를 공부시켜서 뭐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애를 성실하게 또는 검소하게 또는 정직하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또는 본인이 그 중에 가치 하나만 가지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힘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이 트렐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영어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본부별로 주도하는 본부별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어묵탕컵 개발 계획,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라 식품업계에서 오래된 삼진어묵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PC방에 어묵탕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NC소프트 하면 리니지라는 이런 게임으로 되게 유명해진 회사죠. NC소프트의 리니지에 삼진어묵 고로케를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게임상에서 이 어묵탕 컵을 사면은 게임 안에서 그분들이 어묵 고로케가 아이템이 나타나고 그거를 먹으면 힘이 세지고 경험치가 쌓이고 이런 효과를 했고 실제로 10대, 20대 애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누구랑 하냐 이거죠. 모든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 모든 부서가 각자 따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연계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에 하나를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개발 업무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만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세히 보시면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누가 여기 소속돼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관계됐고 이 사람들은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부서장 뭐 이런 거 없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업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든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회의 때 다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관련이 있을지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업무가 브레인스토밍이 모두 다 끝나면 보통 저희가 해야 할 업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하면 쫙 이 정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해야 할 업무를 이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누가 할 건지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고 여기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할 거다. 누가 할 거다. 라벨을 붙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파일 첨부. 그리고 이 밑에 커멘트를 다 달 수 있습니다. 각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다. 이 하나가 회의할 수 있는 칠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트렐로라는 프로그램은 한눈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서 이게 누가 하기로 결정됐다 하면은 진행 중인 업무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업무에서 어떻게 진행된지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고 나면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결제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올립니다. 완료된 업무라고 최종 책임자한테 결제를 바란다고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자가 지금 이거를 다 검토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결제가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수많은 부서들이 너무나도 연계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그램도 무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 로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직원들과의 이런 소통, 공유, 그리고 조직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그 많은 인원이 작년에 저희가 채용한 인원만 해도 240명입니다. 르노 삼성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직원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신세대, 구세대가 잘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회사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생각을 달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제조회사를 기본으로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근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와 판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조회사는 제조를 중요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판매를 중요시해야 될까요? 무엇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까요? 손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조가 중요하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조가 중요하다. 아니면 판매가 중요하다. 판매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 판매에 집중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제조하시는 분들은 판매보다는 제조를 더 많이 중요시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잘 팔리고 입소문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제품이 나쁘면 팔리질 않는다. 금방 조금만 팔리다가 만다. 그래서 당연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우선이고 판매는 그 이유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판매가 더 많으셔서.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도 정말로 제조를 중요시하던 회사였습니다.